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공판을 막 보고 나왔습니다. 선거법 사건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증인신문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하나만 한 증인신문이었고 한 명은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증언을 쏟아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같이 유리한 증언만 한 결과를 낳았어요. 이 증인은 검찰도 신청하고 이재명 대표 측도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주신문을 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시장 시절에 굉장히 악감정이 많은가 봐요. 뭐 인사도 잘못됐고 국책 사업이 우선인데 왜 시책 사업을 우선했냐, 뭐 이렇게 굉장히 불만 섞인 증언을 하는데 이 공소 사실과 어떤 것이 쟁점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르게 증언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본인의 기억대로 감정을 실어서 막 증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유리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에 있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죠.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시절에 개인적으로 알았냐, 몰랐다 라고 대답한 게 허위사실이다 하는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백현동 사건 관련된 겁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건데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2021년에 국정감사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현동 용도 변경한 것이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막 번질 때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그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다, 압박을 했다. 혁특법, 그러니까 혁특법이라는 거는 줄여서 혁특법이라고도 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이라고도 하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뭐 이렇게 플레임은 깁니다. 근데 그냥 줄여서 혁특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혁특법에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놨고 협조 안 하면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해서 그런 압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두 가지를 허위사실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는 이 혁특법상 의무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국토부가 협박이나 압박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허위사실이다. 이런 프레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오늘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누구냐면 당시에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성남시 주거환경과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김모 씨인데요. 이 김 씨는 당시에 이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당사자예요. 그리고 그 시점은 식품연구원이나 국토부가 용도 변경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던 초기 시점입니다. 그리고 식품연구원이 실제로 용도 변경 해달라고 하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신청서를 보냈던, 반려가 됐죠 나중에, 그 시기에 주무관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검찰이 불러내는 증인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대적입니다. 근데 왜 적대적인지를 증인신문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당시에 인사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역시도 인사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요.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대형 판매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를 했고 대기업이나 첨단 산업 연구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국책 사업인데 왜 시책 사업이 우선되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책 사업은 뭡니까? 국책 사업은 당시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이 국책 사업이었던 거죠. 그 매각을 해서 그것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던 거니까. 근데 그게 매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니까 식품연구원에서 반복적으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식품연구원에 공문이 접수된 직후에 약속한 듯이 국토부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 협조해주라고, 매각에 협조해주라고. 그러니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용도 변경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안 했어. 왜 쓸데없이 R&D 부지를 한다고 해? 왜 첨단산업 연구시설을 유치한다고 해? 주거용지 해줬어야지, 아파트 짓게 해줬어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검찰의 공소사실하고 반하는 내용이에요. 검찰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반려를 하다가 나중에 준주거용지로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걸 해줬어. 근데 준주거용지는 R&D 부지가 오히려 더 확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식품연구원이나 개발 사업자들이 요구했던 대로 준주거용지로 아파트, 대부분의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에서 당신이 시에서 성남시에 그 이전 대상 부지가 5개 기관에 6개 부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 국토부에서는 성남시가 미웠을 거다, 이렇게 진술했더라 라고 물었더니 성남시는 매각이 안 되게 방해를 했다. 6개 부지에 대해서 하나도 협조를 제때 해주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하고요. 검찰에서 당신이 가스공사 직원이 와서 울기도 했다더라. 가스공사 역시도 이전 대상 기관이었어요. 근데 역시 이 부지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가스공사 직원이 와서 시청에 찾아와서 울기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증인이 맞다, 매각이 안 되면 징계를 받는다, 잘릴 수도 있다 라면서 울었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 것이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했다. 징계를 받는다, 잘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쟁점 이 사건의 해당 기관은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것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가스공사 역시도 이전 대상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남시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매각이 지연되니까 담당자가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잘릴 수도 있다라면서 와서 울었다는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씨의 증언은, 성남시청 직원이었던 김 씨의 증언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줬어, 왜 국책사업에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왜 내가 해주자는 대로 안 해준 거야,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탓하는 태도로 증언을 한 거지만, 실제로 해당 기관 담당자들이 이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정황을 증언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그 2가지 프레임 중에 하나가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허위다라는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담당 기관 직원들은 시청에 찾아와가지고, 남의 기관에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검찰에서 이전이 제대로 안 되면 국토부나 식품연구원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라고 진술을 했다. 이걸 이제 변호인이 물었더니 맞다, 2012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2014년까지 연기가 됐다. 담당자들이 전전긍긍했다. 오늘 법정에서 또 이렇게 추가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매각 추진 단장이 있었어요. 문모 씨. 이 문모 씨 증언에 의하면 정부가 이 공공기관한테 이전하라고 맡겨놓고 그게 안 되니까 협박을 이라고 증언을 하다가, 협박이라는 단어는 철회합니다. 이 단어를 정정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거라고,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당시 주무관은 담당자는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다. 징계받을 수 있다, 잘릴 수도 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불이익 당할 수 있다, 미칠 지경이었을 거다, 전전긍긍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성남시에 찾아와서 협의를 하고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했던 그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다는 국감장에서 발언한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압박을 했다,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는다고 했다. 이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있는 것이냐. 검찰은 이런 진술과 증언이 있으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출석하는 증인들 거의 모든 증인에게, 성남시와 국토부 증인들에게 시작하자마자 한 3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성남시에 근무를 할 때 또는 국토부에서 그 담당 업무를 할 때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 안 해주면 혁신도시 특별법 의무 조항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이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는다고 하는 걸 들었어? 또는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 아니요. 그러면 혹시 당신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나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 아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런 소문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됐지.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었어야 됐지. 다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러면은 당신이 못 들었으면 당신 전임자한테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런 얘기가 있다는 소문이라도 들었어? 똑같은 질문 67가지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혁특법 의무 조항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말이 허위다. 아무도 그런 걸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보고를 한 적도 없다. 이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보세요. 요 발언이 허위예요. 판사한테 이 부분을 계속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증인신문에 앞서서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건데요. 혁특법에는 이 식품연구원이 해당 기관으로 명쾌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걸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 혁특법 의무사항, 의무조항 요거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국토부에서 뭐 25차례인가 몇 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 해주세요 하고 공문 보내면 그 직후에 국토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공문을 보내요. 협조해주라고. 서로 말 맞춘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해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 지으려고 했던 김인섭, 정바울 이런 업자들이 수시로 식품연구원과 국토부를 들락날락거리고, 정바울이 국토부 들어가서 공무원 만나고 나오면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주고, 지난번에 나왔던 증인이 그렇거든요. 국토부 국장이었습니다. 국토부 국장인데 정바울이 왔다 가고 정바울 만나고 나서 공문을 보내는데 그전에는 과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정바울이 왔다 가고는 국장 본인 명의로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워딩도 세집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그리고 이 국토균형발전법이라든지 혁특법이라든지 성남시가 부담을 가질 만한 너희한테 이런 의무가 있어, 그러니 따라 라고 압박을 할 만한 조항들을 공문에 끼워 놓죠. 그걸 담당 국장이 나와서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뒤에 가서 이런 대목도 묻습니다. 검찰에서 당신이 식품연구원이 1차 제안을 하고 나서 아직 그것을 승인할지 반려를 할지 통보를 안 한 상태였어요. 그 제안에 대해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혁특법상 의무 조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증언을 한 대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국책 사업이야. 당연히 의무가 있지. 혁특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면 그 부지가 조기에 매각돼서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적용된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잔뜩 많아요. 뭐가 불만이냐? 증언 중에 얼핏 나오는데요. 인사 불만이 굉장히 컸어요. 하나같이 성남시 전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대부분이
인사 불만에서 비롯된 적대감을 그대로 노출을 합니다. 이 증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거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 재산이 이 지자체나 국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공기업, 공공기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지자체의 회계과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착각을 했는지 국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이 사람은 정책기획과에서 이거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주거환경과로 발령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됐다는 건데, 그때 주거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부서 팀장이 이모 씨가 있는데, 이 팀장이 준주거 용지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계속 신청을 반복적으로 넣고 할 때 시에서 오히려 준주거 용지 담당 팀장이 준주거 용지로 해야 거기에 R&D 첨단 연구단지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내 업무를 방해한 거라는 거예요. 야, 무슨 얘기야? 팀장이 상급자 아니야? 나도 6급이다. 왜 결제할 때 그따위로 그 사람 아래에다가 나를 넣어놔서. 그러니까 이게 기초지자체 팀장이 6급이거든요. 과장이 5급이고. 근데 자기도 6급이니까 팀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팀장으로 임명을 하든지 뭘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같은 6급인 이 팀장 밑으로 나를 넣어놔서 그 사람이 내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팀장하고 싸웠대요. 뭐 이 업무 때문에 싸웠대요.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근데 팀장하고 싸운 뒤에 그 제안이 식품연구원의 신청이 반려될 것 같다고 식품연구원 단장한테, 문단장한테 네가 알려줬니? 그랬더니 맞다. 팀장이 업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시 도시기본계획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꿔서 민간에 맞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은 이 개발업자들 얘기거든요. 식품연구원으로부터 땅을 사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던 이 민간업자들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해줬어야 된다.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난다고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다.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거다. 검찰의 공소장에는요, 도시기본계획을 어기고 상위계획을 어기고 이와 같이 준주거용지로 허가를 해줬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검찰의 공소사실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바꿀 수 있다. 내가 팀장이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 팀장이 능력도 안 되면서 그 업무를 가져가서 내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렇게 인사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방침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국토부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지, 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줬어야지, 왜 그걸 안 해줬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전 대상 기관 담당자들은 이걸 시에서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미칠 지경이었다. 징계받는다고 했고 잘릴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스트레스가 엄청 컸다. 땡큐인데요? 이재명 대표 표정은 제가 못 봤는데 아마 이거 들으면서 피고인석에 앉아서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의 빌런이었어요, 검찰 입장에선.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인은 국토부 종전부동산 기획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2012년 4월에서 14년 2월까지. 그러니까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하기 직전에, 그 이전에 이 종전부동산 기획과장을 했던 사람인데, 종전부동산 기획과가 전국의 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뭐 혁신도시를 주요 지방에 건설을 했잖아요. 전주, 광주, 뭐 어디 뭐 창원, 서울에 있던, 수도권에 있던 지방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전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지도 사야 되고 건물도 건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을 하려면 수천억 조 단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니까 수도권에 있는 땅을 니네가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 비용을 충당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매각을 하려면 작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자가. 민간일 거 아닙니까 주로? 근데 민간이 이거를 매입하려면 예를 들면 식품연구원 부지만 하더라도 자연녹지로 돼 있었어요. 성남시 기본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와 예정용지, 미래의 개발 예정지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녹지로 돼 있던 것을 R&D라든지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이 그 부지를 사서 뭔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거두려면 아파트 또는 무슨 복합 상가 이런 거를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시설 한다, 무슨 대기업 유치한다 이러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거 주거용지로 아파트 때려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해줘. 이러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협조가 안 됐던 게 성남시였던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는 여기 아파트 짓지 말고 첨단시설, 대기업도 유치하고 그래야 지역경제의 발전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유치를 한다, 첨단 연구단지를 유치한다. 그래서 R&D 용지로 점 찍어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를 짓겠다고 식품연구원에서 용도 변경해달라고 가져오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반려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R&D 부지를 늘려요. 그래서 준주거 용지로 변경을 해달라고 가져오거든요. 그때 허가를 해준 겁니다. 왜? 국토부도 계속 압박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허가를 내줬던 건데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예요. 국토부에서 이 헤드쿼터를 쥐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그리고 그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회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서로 연결도 해주고 이러면서 협조해달라고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과거든요. 근데 이 과장이 오늘 증인으로出석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써먹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과장을 안 치고 검찰에 주신 분이거든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채 5분 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 디폴트 값으로 질문하는 그 예7가지 들었어? 공문 보냈어? 혁신도시특별법 의무조항 언급했어? 언급 안 했으면 혹시 네 전임자한텐 그런 얘기 들었어?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한두 가지 질문 더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 자체로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한 증언이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검찰 조사 당시에 출석을 해서 난 그렇게 압박한 적 없어요. 협박한 적 없어요. 성남시의 혁신도시 특별법 의무조항을 빌미로 해서 이거 안 해주면은 니네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거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라고 돼 있을 테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신문을 하는데 이분은 웬만하면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 네가 이렇게 공문 보냈지. 네가 결제했는데 공문 보낸 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얘네 식품연구원도 부르고 성남시도 불러가지고 이 회의했지. 그 회의를 내가 주재했다고 공문에 써 있기는 한데 다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거 용도 변경해서 빨리 매각하라고 그 회의를 소집한 건데 식품연구원 담당자한테는 이거 빨리 매각하라고 재촉을 했다 치고 그러면 성남시 담당자한테는 뭐라고 했니? 성남시 담당자도 불렀으면 거기에도 뭐라고 지시를 하거나 협조 요청을 했을 거 아니야. 뭐라고 했니?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러다 끝났어요. 네. 이러다 끝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요 정도가 오늘 진행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얘기가 짧을 것 같아서 생방송을 하지 않고 여러분께 녹화 방송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국감장 발언을 조각조각 짜깁기를 해놨어요. 본인들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를 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건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하고 중략을 해요. 중간에 점점점 해놓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점점점 또 중략을 해놔요. 그래서 결론은 점점점 또 중략을 해놔요.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말아라고 버티다가 점점점 또 중략. 용도로 바꿔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21년도 10월 20일에 있던 국정감사 회의록을 출력을 해가지고 봤더니요. 정말 조각조각 자르고 붙여놨어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 당시 상황을 쭉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조항이 있었고 그것을 쭉 기억나는 대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의견도 첨가가 돼요. 그런데 검찰은 이거를 싹 도려내고 마치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 대목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공소장을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얘가 의도적으로 이런 의도성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네 라고 느껴지게끔. 길지도 않거든요. 그냥 요거 한 페이지 정도도 채 안 돼요. 근데 요거 정도는 굳이 생략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공소장에 조각조각 잘라놨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취지가 조금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증인신문 전에도 양측이 뭐 서로 이견서를 내고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지금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그 중에 변호인이 먼저 포문을 연 것이요. 지난번에 그 문제됐던 거 있잖아요. 공문 표지가리, 짜깁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언급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그 이후 법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이거는 이제 이 선거법 사건 중에 첫 번째 단락 고 김문기 씨에 대한 건데 호주 출장 갈 때 첫 번째 공문 표지에는 김문기 씨가 출장자로 돼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공문 이재명 대표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공문에다가 나중에 변경된 명단 이재명 대표는 알지도 못하는 결제한 적도 없는 그 명단을 한 문서인 것처럼 그 당시 이 호주 출장을 기획했던 기업지원과장을 조사하면서 한 공문인 것처럼 짜깁기된 화면을 캡처한 거를 들이밀면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장은 시장 결제가 돼 있네. 그럼 시장이 당연히 보고받은 거죠. 본인이 보고받고 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김문기가 간다는 거 알고 있었죠. 보고된 거죠.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제시한 것은 그 당시에 방송 화면 캡처한 거였습니다. 그 방송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결제문서 표지 그리고 나중에 변경된 명단의 내용 거기에 김문기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 첫 번째 결제할 때는 김문기 씨가 없었거든요. 이모 씨가 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결제하지도 않은 두 번째 명단 이거를 하나면에다가 노출을 하면서 방송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공문을 제시 안 하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참고인한테 제시하면서 유도 신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짜깁기 했다, 표지가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민주당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방 벌인 뒤에 검찰이 뭐 또 의견을 냈나 봐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변호인이 반박을 한 겁니다. 검찰이 계속 뭐 사법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업지원과장 최모 씨 진술조서에 관해서 오보 화면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했다. 방금 말씀드린 표지가리한 그 공문 화면 그러고서 답변을 받아냈다. 당시 검찰이 이것이 오보임을 과연 몰랐겠느냐. 유독 이것만 방송 영상을 캡처해서 제시를 했다. 공문을 제시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수사팀이 유독 그 공문만 안 갖고 있었다라는 건 믿기가 어렵다. 첫 공문에 김문기 이름이 없었다라는 건 당연히 알았을 거다. 그런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바지하는 검찰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객관 의무 위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곡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왜곡된 진술을
유도한 것 아니냐. 이 반박을 오늘 다시 했어요. 검찰이 의견서를 내니까 아마 이걸 법정에서 반박을 했으니까 뭐 추가로 반박 의견서를 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대요. 예.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의 요지에 대해서 오늘 구두 진술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정책 사업에 관해서, 국책 사업에 관해서 방금 이 길게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11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협조 공문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은 지시 공문이나 마찬가지다. 국책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국토균형발전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검찰이 이 혁특법 의무조항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혁특법 의무조항을 떠나서 협력 의무가 있다. 협조를 요청합니다 라는 공문 문구와 상관없이 그 공문은 협력을 지시하는 공문이고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으로 봐야 된다. 협력을 안 하면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당시에는 정부 방침과 성남시 방침이 갈등하고 대립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공무원들이 압박을 느꼈던 것이다. 오늘 증인, 이 적대적 증인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워딩으로 등장을 하죠. 자, 이런 진술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전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아마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 같아요. 무슨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디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토론회 자리에서 상대편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 일부 워딩이나 맥락이 틀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판례를 제출을 했는지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또 제출하고 그 구두 진술을 또 일부 한 겁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이 안 된다. 문진석 의원의 질문을 받고 민주당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문진석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한 3, 4분가량 준비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어를 하고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문진석 의원이 해명성 질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3, 4분간에 걸쳐서 발언을 한 것이다. 국정감사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해달라.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이 공표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아마 그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가 보진 못했지만 이 부분도 있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국감장에서 발언한 것이 증인이든 뭐 참고인이 증인이 위증을 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위증을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여야가 이제 상임위에서 누가 위증했어 그러면은 고발합시다라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고발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증언감정법에는 이 법 외에 다른 법률로 이 증언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았으면은 증언감정법,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면 될 일이지 왜 선거법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느냐. 뭐 이런 논리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검찰의 주장이 있으니까 변호인이 그 국감장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은 그래요. 쟁점 하나하나마다 매 기일마다 검찰이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시네요. 이렇게까지 다퉈야 될 그거는 의견서로 다투면 될 일 아니냐. 꼭 일부러 누구 들으라는 듯이 법정에서 매 기일마다 쟁점 하나하나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구두 진술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앉아있던 증인 내보내고 또 한단 말이에요. 증인이 들으면 또 증언에 영향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여야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의무가 있어서 답변을 한 거라는 거다. 거기서 한 걸 가지고 마치 치밀히 준비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4단계 종상향 이런 얘기 안 하더라.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 녹지에서 뭐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죠.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아니고 그보다 종이 높은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해줬으니까 이게 4단계나 종상향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질문 답변하던 2021년 연말에 언론이 융단 폭격을 하듯이 의혹 보도를 했던 것이 4단계 종상향, 4단계 종상향, 검찰도 4단계 종상향, 4단계 종상향, 엄청난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근데 4단계 종상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오히려 민간업자들이나 식품연구원이나 민간업자들이 더 큰 이익을 볼 것 같았으면 그들이 애초에 요구를 했던, 그러면은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줬을 거다. 그런데 특혜를 준다면서 걔들이 원치도 않는 준주거 용지로 변경을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증인들도 오히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원한 거라고 하니까 그 4종 일반 주거지역, 아니 4단계 종상향 이런 얘기는 사라졌더라. 4단계 종상향이 특혜라면 도대체 누가 수혜를 받은 것이냐? 그건 식품연구원이다. 매각을 한 건 식품연구원이니까. 선거 전에 언론 등이 계속 김인석 관련해서 특혜를 줬다고 하니 아무리 봐도 왜 특혜인지 알 수가 없다. 4단계 종상향 얘기만 계속했다. 그 상황에서 국감장에서 답변한 걸 유리하게 허위 답변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법정에서 오늘 또 공방을 상호간에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선거법 사건 공판은 검찰의 증인 신문은 얼추 마무리된 것 같아요. 다음 공판부터는 이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오늘 나온 그 주거환경과 주무관만 하더라도 자기의 이제 지휘 감독자죠. 급은 6급으로 같아도 6급이 이제 주사 아닙니까? 주사. 기초지자체에서는 팀장급이고요. 광역자치단체, 시도 가면은 그냥 실무자예요. 그러니까 하위 간부, 실무 선 중에 책임자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본인도 6급인데 왜 그 동급인 다른 팀장 밑에다가 나를 넣어놔서, 나는 그러니까 무보직 6급인 거예요. 무보직 6급. 그러니까 진급을 했는데 자리가 부족하면 이 보직을 못 주거든요. 이런 경우 있어요. 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연차가 꽉 차서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주는 게 공무원 사회인데 연차가 꽉 차서 승진을 시켜주기는 했는데 업무 능력이 좀 떨어져.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보직을 주지 못하고 TO가 부족하면 이렇게 그냥 무보직으로 두기도 하거든요. 당사자들은 굉장히 굴욕감을 많이 느끼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인 위에 팀장이 있었잖아요. 본인 업무 지휘 감독자였던 팀장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줘야지. 뭔 준주거 용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럼 그 팀장 얘기 한번 들어볼 만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 아마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서 해줬는데 그거는 내가 결재한 거 아니야? 그거는 국장 전결이었어, 부시장 전결이었어. 뭐 이렇게 명백한 사실관계를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이런 의무 조항이 있었어. 그리고 국토부에서 계속 압박을 했어. 문제 삼겠다고. 그래서 국토부가 법률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였어 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명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것이 혁특법 의무조항이 대상이냐 아니냐, 협박이 있었냐. 협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 아닙니까? 응? 압박이든 협박이든 오늘 나온 이 주무관만 하더라도 뭐 징계, 뭐 잘릴 수도 있다, 엄청나게 뭐 부담을 갖고 있었다,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또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국토부 직원한테 네가 잘릴 수도 있다라고 공문 보냈어? 또는 징계받을 수 있다고 공문 보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렇게 공문을. 그럼 이 사람도 오늘 위증을 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하는 사례가 있는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누차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여기서 마치죠. 저는 부지런히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